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있었습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 토요일 오전 담화에 이어 닷새 만입니다. 오늘 뉴스특보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 상황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세 분의 출연자 나와 계십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MBN 정치부 전정인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잠시 후에 저희 한 분 더 모셔서 오늘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담화 관련해서 대통령실 국회 차례로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지 오늘 담화가 닷새 만인데요. 윤 대통령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향후 탄핵 심판에서도 끝까지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자, 이기종 기자,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쏟아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25분 길이의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해 광란에 칼춤을 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이라면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아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이 간첩죄 수정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한 점, 검경의 특활비 예산을 깎은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해 이를 회피하고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있었죠. 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결단까지 차마 밝히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서 북한의 선관위 해킹 공격 때 점검해 보니 보안이 엉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추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것 외에 선거 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를 확인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든 수사든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이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담화 내내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국정마비 상황을 초래한 야당에 대해 고도의 통치 행위를 했다는 논리입니다. 또 과거 비상계엄과 달리 형식만 빌려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력만 실무장하지 않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또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고 병력이 투입된 시간도 한두 시간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들과는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오로지 국방장관과 논의했고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알렸는데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 책임이 오로지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해 통치 행위라는 점을 향후 탄핵과 수사 과정에서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은 임기에 연연한 적이 없다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담화문 발표가 정말 아무도 모를 정도로 전격적이었어요. 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호 차량이 목격됐고 윤 대통령이 출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0여 분 만에 청사를 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그 이유가 뭔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담화문을 사전 녹화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소수의 참모들만 알고 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탄핵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은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오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슷한 시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가 이뤄진 걸 고려한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담화에서 사과 표현은 한 줄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로 기자, 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나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담화를 보고 난 이후 한 대표는 한층 더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였다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이철규, 임종득, 강명구 의원 등 친윤계를 중심으로 고성이 쏟아져 나왔고 일각에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고성을 지르는 친윤계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대표가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새 원내대표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권 의원은 현재 당론은 탄핵 반대이고 이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한 대표의 탄핵 찬성 당론 주장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서 혹시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윤석열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경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내용 들으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전정희 기자와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정희 기자, 오늘 대통령 담화가 한 25분 정도 상당히 좀 길었었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기종 기자도 연결해봤지만 오늘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 키워드별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 오늘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한 25분 정도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그 담화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는 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네. 후반부에서는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좀 대통령 말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앞부분에 이제 거대 야당이 대통령 퇴진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는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에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를 탄핵 추진하고 그리고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해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이제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반부로 가서는 이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비상계엄이 그 경고성 조치였다는 거를 이제 강조한 내용들인데요. 네네. 네. 그래서 한 말이 이제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들께 호소하는 비상 조치였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되자 즉각 병력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방부 장관에게도 담화 방송 이후에 병력을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계엄이라면 그 단전 조치나 단수 조치 뭐 이런 방송 송출 제한 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이름이 잘 곽종군 특전사령관, 곽종군 특전사령관이 주장했었는데 그 윤 대통령이 직접 그 국회 관계자의 국회 관계자를 국회 밖으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자기는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이게 폭동이란 말이냐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은 이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동안 자신은 대통령 임기나 자리 보전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담화가 상당히 전격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대통령실 내에 뭐 출입 기자라든지 사전에 공지가 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추가 담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관측들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는 뭐 아무도 상상 못했고요. 오늘 오전에 저도 출근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 대통령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그 현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다들 기자들이 뭐 왜 왔을까? 차량이 왜 왔을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도 대통령 이제 관용 차량이 그 현관에 왔었는데 어제는 이제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면서 어제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도 출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왔을까?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8시 57분쯤에 대통령이 퇴청했다는 것을 이제 저희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현관을 지켜보다가 포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한 30여 분 만에 이제 대통령실에 왔다가 청사에 왔다가 돌아간 건데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왜 30분 만에 갔을까 왔다 갔을까 그때 이제 다양한 이제 추측들이 이제 난무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한 9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20분, 30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황들이 이제 급박하게 이제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담화는 한 10시가 다 되어서 나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 전에 지난 토요일 오전에 대통령이 담화를 했단 말이죠. 네. 그 담화를 하고 지금 오늘까지 한 닷새가 지났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때까지 오늘 담화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실에 나오진 않았었던 거예요. 관저에만 있었던 건가요? 일단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취재진들이 관저 앞에도 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현재 오늘 그 대통령실 오기 전까지는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전문가분들하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전 부대변인. 오늘 담화를 보면 일단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야당을 상당히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대국민 담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야당 국회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 범죄의 도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을 젖는데 서서히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젖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탄핵이란 말이 나온 게 2020 10월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5개월도 안 돼서 탄핵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국무위원 포함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해가지고 한 20여 명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뭐냐면 그 기관에 대한 마비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검도 기승전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란 게 진실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 수순으로 왔다는데 네.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처음이죠. 감행 예산이라는 건 처음인데 실제로 예산이라는 거는 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이 숫자로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 예산인데 사실상 팔다리를 다 잘랐다. 그렇다면 무기력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소야대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끊임없이 가랑비에 옷 젖듯 무기력하게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뭔가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한 인식이 그러니까 탄핵도 권한이죠. 헌법적 권한이지만 계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안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동의하지 않는데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헌법의 권한으로서 계엄을 통해서 뭔가 좀 세차게 비를 내리고 싶었다. 여기는 가랑비에 옷 젖었듯이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경고 차원에서 하고 뭔가 이 사안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계엄이다.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계엄의 어떤 발동 요건 중에서 국가 비상상태, 결국 지금의 야당의 일련의 상황이 결국은 국헌을 물랑케 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계엄을 했는데 그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은 뭐냐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는 그거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을 뿐이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면 관련자들이 다 싹 잡아들여라. 이참에 정리하자. 그리고 국회의원을 문을 부셔가지고 끌어내려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이제까지 뭐였냐면 우리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시를 누가 했는지 김영현 전 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했는지 지금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진술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뭔가 내란죄에 적용할 만한 그런 혐의가 짙은 상황에서 지시를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그다음에 현재 이게 가결됐을 때 헌재 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에 내가 법리적인 싸움도 하겠지만 내가 할 말은 분명히 해야겠다.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저는 싸움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를 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조윤선 변호사님.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야당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범죄자 소굴이다, 집단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때 상황과 그때 담화와 비교를 해보면 오늘 담화도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두문물출하면서 어떠한 입장을 정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지금까지 고민한 것 자체가 반복되는 지난번 그 12.3 내란 사태 당시와 입장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고요. 저는 이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남아있던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연민마저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조차도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상 이번 담화에서는 내란 사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참여의 뜻을 밝혀도 모자란 상황인데 반복적으로 민주당에서 뭐 탄핵을 여러 번 수차례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안 삭감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었습니다. 탄핵도 우리 국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예산안 삭감도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돌연 계엄 선포라니요. 계엄 선포는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무장한 군인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가 있죠? 많은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봤죠. 국헌을 문란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동을 다 봤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 없이 모든 책임을 그럼 민주당에 돌린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과 방송을 그러면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저는 아마 뭐 고민 끝에 하야는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니까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번 주말에 탄핵 표결은 사실상 가결될 것으로 보여지니 추후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담화로 보여지는데 저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담화에서조차 사과의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국회의 그 탄핵 결의가 사실상 거의 뭐 만장일치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더욱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막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보나 도저히 탄핵에 대해서 뭐 부결되는 파면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담화가 이제 지난번에 담화하고 뭐 거의 뭐 반복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표현들을 보면 제가 뭐 여기까지 좀 귀에 들리는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헌정질서 파괴하는 괴물이다. 뭐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상당히 조금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거친 표현, 센 표현들이 오늘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야당에 이제는 뭔가 내 목소리를 좀 강력하게 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보수 세력을 좀 결집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거칠게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자체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뭐 거대 야당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거대 야당 만든 게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지난번 총선에서 그 결과의 민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도 거대 야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었거든요. 거대 야당, 뭐 소수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협치를 통해서 극복했던 게 우리나라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난 총선 이후에도 사실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전혀 뭐 민주당을 국가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전혀 여기질 않고 정책에 대한 상대방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열지 않고 일방 독주를 행하고 있었고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각종 개혁 입법 법안들 통과시켜야 되죠. 민생 법안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게 그 주체가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이 덮어 씌우고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세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번 담화에서 민주당을 거칠게 공격한 게 아닌가 싶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담화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기웅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담화 특히 야당을 비판하는 부분, 조금 전에 조현선 변호사가 지지층 결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의도도 좀 있다고 보세요?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 비판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까지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수의 의석을 했죠.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집권을 할 때 그때 소수 야당이 민주당 계열이었을 때 보면 그때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운영에는 또 여당에서 했죠. 근데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가져가고요.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운영위원도 가지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도 처음에 독식을 하려고 했죠. 여론의 어떤 눈치를 본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수 계열의 어떤 원칙이지만 다수 계열의 원칙을 지향하되 다른 소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에 어떤 보면 진행하는 분,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서 그분들의 야당의 목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 모니터 시민단체에서 과하게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일반 위원보다 3-4배 발언을 많이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균형이 없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회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법에 더해서 대화와 협치로 작동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의 미가 필요해요. 하지만 수적 다수라는 이유로 계속 관철시키다 보면 정치라는 공간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쪽으로 갔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고 한다면 당도 일방적으로 다 친명계로 했죠. 그리고 여소야대 만들었죠. 그럼 중도로 나가야 돼요. 민생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계속 탄핵을 통해서 국정 마비를 이끄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도래하기 전에 현실화되기 전에 내년이면 2심, 3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어떤 법조계에서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쫓기는데 내가 쫓겨서 뭔가 끌려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였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 선동을 맞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금 탄핵 서두르는 이유가 조기 대선 치르려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다. 거기에 결국은 뭐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뭐 선거법 위반인데도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거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관련해서 통지도 안 받고 있잖아요. 네네.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진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중도로 나가면 대통령 수권 정당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할까? 그거는 본인의 뒷덜미라고 할까요? 이게 송연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물론 그렇다 손치더라도 계엄의 방식으로 하느냐 부분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보고 저는 하나 국회의원의 임무가 입법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위 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그거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그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관련이 돼 있죠. 또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피선거권 박탈의 그 기준점을 올려버렸습니다. 허들을 올렸어요. 왜냐? 이번에 징역이 나오는데 벌금 100만 원으로 낮추기는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벌금 1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입법부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입법부가 민생을 위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식의 일부는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당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을 내놨어요. 혹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에서 나온 반응들이 좀 있을까요? 네, 대통령 담화 직후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입장을 내놨는데 네. 이거는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거다. 또 공개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도 대국민 담화냐 이게 아니면 대국민 선전포고냐 이건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극우 유튜브의 말 같다. 신속한 직무정지와 빠른 탄핵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역시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인이라는 생각이다. 토요일은 너무 늦다. 빠르게 탄핵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 뉴스 속보로도 나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참담하다면서 어떻게 국회를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즉시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김도영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 야당에서 나온 발언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좀 보고 오시죠.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는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군의 지휘관들, 또 경찰의 지휘관들, 그리고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가담자들에 의해서 온갖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해야 한다. 조희산 변호사님, 오늘 담화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뭐 한 두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도영 기자가 전해준 바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경고하기 위한 방법이 비상계엄뿐이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회는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들의 권한을 행사를 했던 것뿐이거든요. 물론 그런 권한 행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다시 한번 여야 간의 대화를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어느 것 하나 납득할 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란죄에 대해서 물론 본인 입장에서야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구속 요건 자체가 명백하게 들어맞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박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뭐 김영현 장관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추후에
재판정에서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지금 많은 당사자분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특전 사령관의 진술도 있었죠. 아마 앞으로 각종 진술과 증거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를 벗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이번 담화를 통해서 앞서 민주당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종의 증거인멸의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에도 국수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내란을 모의했던 사람들은 아마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증거가 제대로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럴수록 저는 하루빨리 인신 구속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더 이상 내란 가담자에 대한 인신 구속 조치가 없이는 아마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구속된 사람이 단 한 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저는 참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하루빨리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오늘 담화가 증거인멸에 대한 공개 지령이다. 민주당이 나온 담화. 우선은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건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한테 일종의 호소죠. 본인이 이런 절박함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엄에 대한 어떤 방법, 수단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얘기를 하느냐. 크게 봤을 때 이제 국가 비상 사태라는 측면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통령과 국민과 그리고 야당의 입장이 저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란죄 성립은 팩트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본인은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사실상 이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의 현장에 있던 분들의 어떤 진술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의 칼날이 자기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이거는 경고 차원이지 절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쿠데타라고 한다면 계엄이라고 한다면 생각되는 게 오늘이 본의 아니게 12월 12일인데 12.12 사태 아닙니까? 그때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가졌다는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폭동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게 하는 그런 행위냐 아니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지금의 국정에 있어서 국가 비상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권한으로서 쓴 거냐 일종의 통치행위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행위에 대해서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무총리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불법성 여지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제 법을 잣대 들이대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헌법학자나 아니면 법률가 볼 때 이게 과연 요건이 맞느냐 그리고 내란죄 적용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물론 다수설에 의하면 이 부분 문제 있다고 하지만 소수 의견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건 통치 행위다. 헌법에 의한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탄핵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그렇죠. 날 있죠. 그러니까 이틀간의 상황 속에서 본인의 어떤 생각, 본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내란죄 적용이라는 것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 보도와 야당의 주장이 있었을 때 본인의 목소리를 해서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정희 기자. 지난번 계엄령 선포 이후에 군이 선관위에 왜 갔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오늘 담화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담화에서 좀 새로운 내용이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요. 전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할 시에는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결단까지 차마 밝히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서 이 선관위 내용을 이제 지적했습니다. 네. 그 좀 설명을 드리면은 북한이 이제 선관위를 비롯해 정부 기관에 해킹 공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점검을 해보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이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이제 일부 점검을 했는데 이제 국정원 직원이 그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해보자 이제 데이터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파악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이 사태에서 그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이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제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그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지금 됐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뭐 의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너무 심취하신 것 같아요. 선관위 관련돼서 그런 해킹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 단계에서 한번 무혐의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검찰이 무혐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이것을 비상계엄의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증거라도 제시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리고 헌법기관이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 그러한 뭐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다. 뭐 군대를 투입한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형법에서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국헌문란 사유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러한 사유조차도 내란죄로 처벌받지 못한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이 되었을 때 네. 뭐 똑같이 지금처럼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럼 도저히 입장을 바꿔 놓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이번 기회에 단죄하지 않으면 앞으로 차후에 어떠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은 통치행위의 하나로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이번 차체에 철저하게 막고 방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선 변호사도 잠깐 표현을 했지만 이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부분, 요 부분은 이른바 극우 유튜버죠. 계속해서 좀 연관이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많은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극우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극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속 시원한 어떤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가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일정 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대통령이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하기에는 힘들다. 네. 왜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돼 있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기 힘드니까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는 거 어떻겠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의 부분,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막상 그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국정원이 이런 거 상황을 봤을 때 무혐의로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상황이 언제든지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그 뭐였냐면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병도 사실상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였다.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거죠.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문에 누군가 들어가서 뭘 훔쳐갔느냐, 뭘 심었느냐 이 부분에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뭔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선관위는 아니 이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그걸 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어떤 의견이 강화되고 있고 그걸 따라서 하는 건 문제다. 이런 입장 차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시계를 보면요. 민주당이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죠.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5시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표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탄핵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담화에 입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김기용 전 부대변인께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네.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4일이면 탄핵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진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가결이 되면 결국은 헌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이제 특검, 일반 상설 특검은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특검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개 기관으로부터 이제 수사가 되고 있어서 지금 오늘의 어떤 담화 이후에 야당에서는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나오면 나오는 건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법적으로도 싸우겠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하겠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 날 법적 정치적 책임은 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최대한 쓴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이 뭐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이 중에는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근데 대통령은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에서 지금 검찰 수사나 아니면 국회에 불러서 얘기를 하면 뭔가 끄집어 내리고 체포하고 뭔가 이번 기회에 정리하라고 했다면 그 간극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위주의 변명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진짜 팩트는 이 일련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맞는데 대통령이 나는 아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임했을 때는 내가 내란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오보해서 그랬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양쪽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비화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화폰을 없애더라도 국방부의 서버에는 그 기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빨리 가름말을 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김기용 전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진술이 엇갈린다는 부분, 이 부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월 하야 3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퇴진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를 보면 이 하야는 아예 쏙 들어가고 탄핵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다퉈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내비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법정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셈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퉈보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다. 그 법리가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왜 국헌문란 사유가 아니고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것이 통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라든가 아니면 공판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주장을 공고히 하고 보강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 처벌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자체가 저는 자백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국헌문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취했냐, 취하지 않았냐는 것인데, 저는 오늘 담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본인 스스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회가 국헌문란의 주체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본인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구체적인 지휘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자백하고 자인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담화 내용 자체가 추후에 있는 형사법정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 하나만 짧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지금 조윤선 변호사가 자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나중에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 오늘 담화는 반성이 아니라 합리하고 내란을 자백한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인식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대통령의 인식과 한동훈 대표의 인식, 야당의 인식, 그리고 국민의 인식에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출발점의 인식이 야당이 굉장히 발목 잡고 있고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한다는 그 인식,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식이 설사 맞다 손치더라도 그걸 해결하는 방법론에서 계엄을 쓸 수 있는 거냐, 그런 카드. 대통령은 통치행위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상의 쿠데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입장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 국민들이 대국민 담화를 첫 번째 담화에서 봤을 때 그 인식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통령 담화 네 번째 담화를 통해서 이게 반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전히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차이가 없다, 별게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런 인식 속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내란이란 것,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내란이라고 자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진종호 의원 지금 최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저희가 들리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 내일 모레 지금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잠시 얘기 좀 듣고 올까요?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후세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겠다라는 초심 또한 굳게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종호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있을 이 탄핵안 이 표결에 대해서 본인은 표결을 할 것이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서 같이 좀 종합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전 부대변인,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안 표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그런데 그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냈어요. 탄핵안 표결하는 당일날. 그리고 내일 모레 표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틀 전에 오늘 담화를 냈단 말이죠. 이 기간 담화 내는 이 시점에 대한 이런 시사하는 바도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담화죠.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
그 당일날 있었고 그래서 세 번째 담화 때 보면 그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근데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가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은 뭐냐? 결국은 질서 있는 퇴진이다. 그렇다면 하야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국민 눈높이에서는 계엄이란 건 되게 엄중하기 때문에 가결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어떤 하야나 아니면 어떤 임기에 관련된 언급 없이 뭐 잘못했습니다. 이해해달라. 뭐 야당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일정의 공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표결 앞두고 오전에 이런 상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했느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표결을 앞두고 토요일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거든요. 정치적으로 한번 내가 승부를 걸겠다. 네. 그리고 법리적 다툼도 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경찰의 검찰의 수사가 압박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근데 여론도 좋은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내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하야 2월, 3월 그리고 조기 대선 4월, 5월을 봤을 때 아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헌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그렇죠. 한다면 내가 굳이 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냥 어떤 그런 정치 공학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심은 제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탄핵을 통해서 내가 헌재 재판을 판단을 받기 전에 내가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어떤 하야보다 내가 헌재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시간을 둔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토요일 상황은 탄핵이 가결된다는 거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한 행보라고 봅니다. 조윤선 변호사가 생각하는 시점, 왜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둔 과연 오늘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탄핵 찬성 내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의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사전적으로 한 번 더 방지할 목적으로 지금의 시기를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종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담화 내용을 대부분 본인의 변명으로만 일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눈높이는 전혀 맞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뜻을 따르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요청을 한 거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철저한 오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사실 이번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아직까지도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말의 기대마저도 이번 담화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내일까지 그리고 투표 당일까지 이번 탄핵 표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영 기자. 자, 과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는 거 국민의힘 내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오늘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그 대통령 담화가 있기 직전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먼저 입장을 발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답답함을 드려서 죄송하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부터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 왔었거든요. 즉각 직무에서 배제가 돼야 된다 했다가 탄핵 표결 당시에는 침묵을 하고 지키고 있다가 오늘 다시 탄핵을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탄핵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밝힌 배경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심지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만이 남은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직후에 대통령 담화가 이루어졌고 그 시간 같은 시간에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서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출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와 김태호 후보까지 후보, 와서 예.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담화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즉시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 윤리위를 소집하겠다라고 밝혔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담화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하자 친윤 의원들이 대거 반발을 했습니다. 친윤 의원들이 이게 한동훈 대표가 민주주의 관점에서 용납하지 못할 대통령 담화다 이런 평가를 내려놓으니까 이철규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비상겸에 우리가 찬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다만 혼란 극복을 위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탄핵을 찬성한다고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삿대질과 고성까지 지르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언급 중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사실 많은 표 차이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박빙 승부가 예상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네. 막상 까보니까 7대3 정도로 권성동 대표가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네, 7대3 정도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이 됐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정견 발표에서도 내가 친윤인 거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수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쓴소리를 대통령실을 향해서 해왔던 사람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지금 위기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상황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 지금 오늘 선출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발언 이어서 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전에 국민께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정지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대 선거를 위한 의총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말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의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그리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현삼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탄핵 표결이 이틀 앞둔 시점에서 친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사실 앞서 계속해서 자, 이번 원내대표 선거 친윤에서 1명, 중립지역에서 1명,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의 대결이었고 과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친윤 권성동 의원의 당선.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한동훈 대표조차도 오늘 탄핵 표결에 대해서 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친윤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다. 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론을 바꾸라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권성동 의원을 지지했던 다수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꽤 소수긴 하지만
그 숫자가 적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원들만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난번처럼 뭐 의원총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투표를 방해하는 그러한 행태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자유투표를 통해서라도 그 국민의 목소리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탄핵 가결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용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오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안 부결이 아직은 당론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내일 모레 이제 탄핵안 표결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아무래도 오늘 의총은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에 있어서의 그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부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대통령의 담화도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명백하게 우리의 당론은 탄핵 가결로 돼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다 정하는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당론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어떤 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어떤 의원총회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제까지의 상황과는 되게 많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의 어떤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후에 그때 과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제대로 된 뭔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정부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하는 이름으로 보수를 괴멸하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영이 되게 고착화됐어요. 그렇다면 8년 전의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탄핵만이 유일한 답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을 둔 상태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시간대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점을 내서 개헌이라는 측면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탄핵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 보면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었을 때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는 것 차원을 넘어서 이번 기회에 어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된 상을 담아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친윤이고 대통령을 지키고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이제 많은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지금 의석 상황을 보면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8석이 이탈을 하면 내일 모레 탄핵안은 이제 가결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진종호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도 봤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보니까 김상욱, 김혜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오늘 진종호 의원까지 7명이에요. 여기에 한 명만 그리고 보면 찬반이 지금 미정이다라고 한 의원이 13명이거든요. 이 13명 중에 한 명만 더 찬성하겠다라고 나오면 내일 모레 탄핵안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숙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의 어떤 숙제가 맞닥뜨린 숙제가 그건 거죠. 지금의 좀 흔들리는 민심 저는 그렇습니다. 가결과 부결에 대한 입장이 있다고 해서 어느 쪽이 절대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풀어가는 방식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탄핵으로 딱 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연장시켜서 차분하게 우리가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을 한다면 탄핵을 좀 막아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지금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경찰 검찰의 수사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수많은 뉴스가 나올 때 그거를 각 개인이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어떤 그런 표의 무게를 가지고 찬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라는 공개적인 발언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일 모레가 이제 탄핵안 표결인데 지금 친윤, 소위 얘기해서 친윤, 친한 상당히 좀 세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토요일 탄핵 표결안처럼 단일 대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지금 7명이나 되고 글쎄요, 찬성할지도 모르고 반대할지도 모르는 의원이 지금 13명이고 어떨까요 좀? 저는 지난번 탄핵 투표처럼 공고하게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지난 비판과 지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아마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에게 충분히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압박과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뒤에 지난번 투표 표결 이후에 이번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었고요. 그 뒤에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내란 사태 가담자들의 진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진술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론을 통해서 투표 가결을 정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겠으나 지금 권선동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결정을 할 사람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투표 결과 자체도 7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친윤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걸 봤을 때는 그런 당론 변경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탈표만큼은 8표를 훌쩍 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영 기자. 한동훈 대표도 오늘 탄핵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표현한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글쎄요, 지금 어쨌든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고 그 전에 계속 예상으로는 탄핵안이 만약에 찬성이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이 국민의힘 내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네, 한 이틀 전부터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었는데요.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되게 되면은 실제로 지도부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지금 지도부 선출직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해되는 구조인데요.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인유한 최고위원이 친윤계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최고위원이 친한계를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친윤계가 3명 모두 다 사퇴를 하고 장동혁 최고나 진종호 최고가 사퇴를 한다면 한동훈 대표마저 지도부 체제가 와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선출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신임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민간인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체제를 와해시키고 친윤 정당으로 다시 똘똘 뭉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탄핵 가결이 되면 최고위가 다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네. 다만 장동혁 최고위원은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진종호 최고위원도 오늘 탄핵 찬성은 하지만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역시 이런 여론의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63%의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사실 뭐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여부인데 네. 그와 못지않게 이 탄핵안 표결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거취, 입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표출된 발언들이나 분위기를 보면 글쎄요, 이게 거의 안개 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네, 하고 한가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한데 자주 저도 뭐 씁쓸하고 저도 뭐 구성원으로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기자들 백불 상황에서도 보면 탄핵이란 말 하기 전에 이른바 텀을 좀 뒀죠. 몇 초 그렇게 그랬었죠. 한 맞아요. 거죠. 왜냐 탄핵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직무 배제, 직무 정지 이런 워딩을 계속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죠. 직무 정지, 직무 집행 정지라고 얘기했을 때 탄핵이냐? 그랬을 때 탄핵 말고도 다른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직무 정지되는 거 아니냐? 사고로 해서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플랜 B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에 의한 불확실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피하고자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탄핵을 입에 올리고 싶었는데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탄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어떤 중대한 어떤 분기점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칼날이 대통령에게 다가가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탄핵을 이런 상황 속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윤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저도 보면 여러 단톡방이 있는데 네.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분, 한동훈 대표를 뭐 비판한 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분 되게 갈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금의 오늘의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가 뭔지는 좀 보여주겠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전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준석 전 당대표를 쫓아냈을 때처럼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을 모아서 드랍을 시켜가지고 뭔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탄핵 이후의 상황이 됐을 때 다음 주에는 뭔가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뭔가 싸울 상황은 아니다. 서로 간에 어떤 비난은 있지만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온 상황은 이번 주가 아니라 저는 다음 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도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받는 조국 대표.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내일까지 검찰 출석하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국 대표 입장에는 사실 이번 탄핵 전국 때문에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죠. 그랬었죠. 예, 지난주 요청을 했었고 사실 뭐 일각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고 기각 결정을 그대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게 현재 탄핵 전국에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좀 막대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조국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목소리도 상당히 크게 냈었죠. 그렇죠. 예,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던 분이신데 지금 상고 기각을 통해서 실형 2년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 집행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 검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출석하게 되면 곧장 교도소로 이송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2년 동안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참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 동력이 여기서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고 있고요. 지금 범야권 모두 다 한마음으로 탄핵을 바라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 중에도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가결은 당연시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조국 대표의 그런 퇴장 자체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윤선 변호사는 탄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조국 대표의 오늘 선고로 인해서 야권의 탄핵 동력이 뭐 꺾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잖아요. 네. 비례대표 승계 작업이 지금 뭐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뭐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이거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관위에 통보를 해야 되고 선관위에서 또 뭐 도장을 찍어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야권의 입장에서는 한 표 한 표가 지금 중요할 네. 때예요. 이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글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표결을 늦출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지난주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 측면은 제가 조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야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맞습니다. 이제 찬성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 네,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이번에 이제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민주당 야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국면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부끄러워할 상황을 지금 뒤로 숨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탄핵, 대통령의 어떤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방어권도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조국 사태 언제 일어났냐면 2019년 8월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5년이 넘었는데 지금 3심 다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심을 받고 나서 자기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되셨죠. 국회의원 됐지만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조국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받고 국회로 왔습니다.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국 대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창당을 선언한 날의 뜨거움이 비를 맞으며 외치던 구호가 광장에서 맞잡아 주신 손이 울고 웃으며 나눈 이야기들이 제 가슴 속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모든 얼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등불이었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닙니다.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입니다.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촛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이루어냅시다. 이만 물러갑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자,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가장 먼저 앉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전 대표라고 했었어요. 오늘 조국 대표의 이 발언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조국 대표 스스로도 아마 선고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단도 다음 대표에 대한 선출 여부도 이미 내정되어 있던 부분도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말씀 자체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흔들림 없이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고 그다음에 야당 중에서 제2야당 아니겠습니까? 제2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당원들께 당부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조국 대표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크게 낙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든 혁신당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역할 충분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재 부대님, 제가 들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법리 적용, 그 재판부 법리 적용에 할 말은 있지만 하지 않겠다. 네, 예.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글쎄 뭘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 저는 일반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확정 판결까지 5년 2개월 걸리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 얘기하시지만 본인은 시민이 아니에요. 당대표로서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법원 판결 연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인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지키는 한 시민이 되겠다고요? 본인은 특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민주투사인가요? 독립군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죄였냐. 모든 국민을 소위 말해서 분노케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식들 앞에서는 가재, 붕어, 개구리 관련해서 가분개 얘기하면서 이 개울에서 잘 놀라고 하면서 본인의 자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권으로 키웠잖아요. 다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해야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잠깐 멈추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저런 궤변을 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탄핵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은 신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습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랬죠. 확정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 운동하고 독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형법학자로서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 그 법에 대해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닙니다. 김도영 기자, 오늘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유심히 지켜봤을 것 같아요. 혹시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네,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조금 뒤에 논평을 낼 것 같고요. 네. 일단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 윤석열 쿠데타 최대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선민 의원도 이 사건의 시작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수사를 시작했던 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시작됐던 만큼 이 사건의 시작이 내란 수계 편집증과 과대망상 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똑똑히 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서 조국 대표가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맨 앞에 서서 윤석열 정권의 폭포에 맞서 왔다 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심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선 민주당의 의원총회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것 같은데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지연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조금 더 보여주실까요? 자,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탄핵하는 게 질서 있는 절차다. 어쨌든 민주당은 내일 모레 있을 이 탄핵안 표결. 자, 이번 탄핵안 표결만큼은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을 해주기를, 뭐 가든 부든 어쨌든 표결을 해주기를.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투표가 불성립이 돼서
투표했던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 투표함을 열지 못해서 확인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투표를 해서 과연 이 결과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담화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도 있었고요. 친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됐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내일 모레 있을 탄핵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도 자세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